예, 안녕하세요. 법학개론 3주차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민법 총칙 법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판택된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총칙이 나오고요. 총칙에서는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칙에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민법은 총칙편에 이어서 재산권에 해당하는 재산법에 해당하는 물권과 채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법에 해당하는 친족법과 상속법이 있습니다. 상속법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재산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민법 총칙의 경우도 재산법과 가족법을 아우르는 통칙적 내용도 있으나 주로 재산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민법 총칙은 1조부터 184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185조는 물권 법정주의로서 185조부터는 물권법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바대로 편, 장, 절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 장, 절 관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1편은 총칙이고요. 2편은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칙의 제1장은 통칙입니다. 이 통칙 부분은 재산법과 가족법을 아우르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조와 2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는 법원입니다. 이때 법원은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하는 그 법원이 아니라요, 근원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연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먼저 민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 민법이 되겠고요.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이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법률은요, 가장 좁은 의미로서는 민법천, 현재 보고 계신 이 민법천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사에 관한 특별 법률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민법도 배우시겠지만 민법 외에 그와 관련된 민사특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의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과 법적 확신을 얻은 관습법, 이것은 불문법이 되겠습니다.
관수법을 적용하고 관수법에도 규정이 없다면 조리를 적용합니다. 조리라 함은 사물의 본성을 뜻합니다. 자연의 이치,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의 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조리의 기능은 재판 준칙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2조 1항에 보시면요.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파생됩니다. 2항에 나오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또 신의 측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금반원의 원칙, 선행되는 사실과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금반원의 원칙, 그리고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이후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실효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2장에 보시면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옆에 판이라고 써있죠. 이것은 판례를 이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나 보시면요. 네, 갑과 을이 서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면서 네트에 가까이 붙어있던 을이 자신의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이제 강하게 쳤습니다. 반대편 네트로. 근데 을이 친 셔틀콕이 상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갑의 눈을 강타하여 갑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치료비에 상당하는 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느냐와 관련하여 판결 요지를 보시면요. 배드민턴 경기는 권투, 레슬링, 유도 등과 같이 빈번한 신체 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로 라켓을 잘못 휘둘러 상대 팀원이 가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경기로서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여기 신의칙 나오죠. 신의 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은요,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있습니다.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주로 이혼 시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이혼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꼭 이혼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통칭하여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다만 이 상대편이 보안경 등을 착용한다든가 공격 시 몸을 돌리는 등
자신의 신체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갑의 잘못도 있다고 보아서 이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감액된 비율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요. 원고 과실상계를 해서 4대1로 과실 비율을 본 것입니다. 20% 정도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2장부터는요. 인입니다. 인은 여기서 인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1절은 능력. 이때의 능력은 3조 같은 경우는 권리 능력, 4조부터는 행위 능력이 되겠습니다.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3조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해서요. 사람의 생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학설과 판례에서 전부 노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시면요. 만 19세로 성년이 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규정은 201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을 살펴보면요. 이 부분이 연역이 되겠습니다. 연역. 이 개정 전의 법률을 보면요.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이전에는 2011년 개정 이전에는 만 20세가 성년의 연령이었으나 현재 만 19세가 성년의 연령이 됩니다. 성년이 된다 해서 성년에 이르게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5조 미성년자의 능력.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무능력자가 되고요. 행위 무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해야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대표적인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되겠고요. 친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후견인을 두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 앞부분을 본문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유를 단서라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문이 원칙이고요. 단서법원에 보시면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은 면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요.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행위. 단지 의무 없이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해도 유효합니다. 이 항, 이 동그라미를요, 항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요, 전항,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 함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6조에 보시면요.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용돈을 받는다거나 이 범위 내에서는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동의나 허락의 취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 전 2조라는 것은 제5조, 제6조를 가리킵니다. 이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나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이러한 동의나 허락에 대해 아직 미성년자가 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이 이 허락을,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조에 보시면요. 영업의 허락.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법정 대리인이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허락할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하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유롭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 제8조 제1항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한 단계 넘어가는 제3자가 자신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의 경우 그 사람에게 그 법률행위 취소를 가지고 취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라 함은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민법상 만 19세 미만자를 가리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을 할 경우 성년자로 의제됩니다. 이것이 혼인에 의한 성년 의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제라 함은 간주와 같은 말로서 추정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추정은 반증이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바로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주라고 표현됐을 경우, 간주의 경우에는요, 의제의 경우에는 반증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 간주되는 내용이 바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종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 실종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사망에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의 의제가 바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갑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토지를 산 사람입니다. 이런 어떠한 사실을 알고 법률행위 한 사람을 악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은 악의의 매수인이 되고요. 갑은 미성년자인 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법정 대리인 병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자신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취소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은 취소권을 행사하면요.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인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요. 계약은 처음부터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을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을 한 악의의 매수인이었지만 을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계약한 선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 병은 자신의 동의가 없이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미성년자 갑이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취소권을 행사하면요.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을이 갑으로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하고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갑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과 을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요. 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관계입니다. 따라서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있어서 무능력제의 경우에는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 이익이라는 것은요. 현재 남아있는 이익, 반환 당시에 남아있는 이익만 반환해주면 됩니다. 근데 갑이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비는 로 사용하긴 했지만 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이 매매대금이 아니었으면 다른 돈으로 충당했을 금액이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 전부를 현존이익 전부를 을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갑이 받은 매매대금을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유흥비로 썼다. 그럴 경우에는 다 써버려서 현존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고 부동산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모순되긴 하지만 생활비나 저축으로 한 성실하게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남아있다고 봐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반환해줘야 하고요. 유흥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없다고 봐서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요. 유흥비로 쓰고 남은 게 있으면 그 남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을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 전부를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란 법률을 할 경우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